두 번째는 가치 제한입니다. 예, 가치 제한이란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된 고객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상당수의 비즈니스 오너나 창업자들이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면 남들과 다른 가치를 정의하고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제품은 성능이 좋다, 가격이 좋다, 세련됐다 이 정도만 고민한다는 것이죠. 가치에는 그런 것들만 있을까요? 잠시 후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의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란 고객이 처한 갈증을 해결해 주거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요소로 가치 제한은 결국 기업이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총괄하는 실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양적 가치, 질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고객 세그먼트를 통해 해결해서 니즈를 충족시키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통용된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제품 서비스의 개발자 혹은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새로움이란 가치입니다. 고객은 언제 가치를 느끼냐? 이전까지는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지 몰랐던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새로움이란 것이죠.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딱 출시됐을 때 이게 뭐지? 한번 써볼까? 고객은 새로움의 가치를 느껴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기 애플의 아이폰이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움이란 가치는 쉽게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스타트업일수록 새로움을 이끌어내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가치가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새롭지는 않지만 기존의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켜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인 거죠. 끊임없이 기존 제품보다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 성능 좋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 이를 통해 고객은 가치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능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가치가 또 있을까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무슨 뜻이죠? 바로 맞춤이라는 뜻이겠죠? 커스터마이제이션. 새롭거나 더 성능 좋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렵다면은 커스터마이징, 내가 세분화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제품 서비스를 개별 고객이나 세그먼트에 특화된 요구에 맞춤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미박스라는 사이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내 피부에 또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나에게 맞춰서 서브스크립션, 구독 형태로 나에게 보내주는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런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진화해서 요즘에 반려동물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펫박스라는 비즈니스가 또 나왔습니다. 나의 애완동물에게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용품들이 제공되는 커스터마이징 통한 가치 제한이겠죠. 이 커스터마이징 가치 제한은 코크리에이션 형태로 구현 가능합니다. 코크리에이션이 뭐죠? 즉 고객과 공동으로 창조를 통해서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같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고객은 언제 가치를 느끼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죠. 고객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롤스로이스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사들은 제트 엔진을 공급하고 말았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제트 엔진에 대한 어떤 정비, AS까지 해줬으면은 나는 항공사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롤스로이스가 다른 데보다 비용은 조금 더 높게 받으면서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정비를 책임졌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가치를 제안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말 그대로 색다른 디자인으로 고객을 설득시키고 고객에게 다가가면 고객은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브랜드주의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브랜드주의를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브랜드주의란 특정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우리가 명품을 쓰는 이유가 있죠. 마치 내가 비싼 자동차를 타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그 브랜드 지위에 따라 나의 지위도 올라갈 거다라는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가장 흔히들 많이 쓰는 가성비 혹은 가격적인 가치입니다. 비슷한 가치를 저가에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사실 많이들 이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치킨 게임으로 서로에게 도움은 전혀 안 되고 공멸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가격을 통한 가치 제한은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또 고객은 언제 가치를 느끼냐? 비용 절감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나의 제품, 이 제품을 쓰면 다른 영역에서 비용이 당신이 쓴 만큼 절약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제품을 고객은 기꺼이 초이스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일스포스닷컴의 CRM입니다. CRM이 뭐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에는 유통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객 관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서비스 센터에 사람을 채용해서 응대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세일즈포스닷컴에서는 이런 고객 관리를 전산화하면서 당신네들이 이 제품을 쓰면 기존의 고객 관리를 위해 투입했던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비용 절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던 것이죠. 아홉 번째는 리스크 절감입니다. 고객이 불안해하는 리스크를 절감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 제품을 다른 제품을 쓰다가 이 제품을 쓸까 말까? 기존 제품이 편하고 좋고 이 제품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은 오케이 1년간 무상 점검해 줄게. 이 제품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고객의 리스크를 절감해 주는 가치를 제안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열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성 좋게, 즉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넷제츠에서는 제트기 사업을 통해서 제트기를 탈 수 있는, 제트기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접근성을 낮춰줌으로써 가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리성과 유용성입니다. 좀 더 편리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죠. 즉 애플에서는 아이튠즈라는 음악 채널을 구축해서 음악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아이튠즈에 있는 음악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런 편리성, 유용성을 통해서 가치를 제한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학에서 저가 항공의 대명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사례는 많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어쩔 수밖에 없는 저가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밖에 없는, 즉 이 이야기인즉슨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저가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1971년도 당시 변호사였던 하버트 켈러웨이에 의해서 탄생됩니다. 하버트 켈러가 시장에 이제 항공업을 하겠다라고 진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대형 항공사들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견제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걸고 진입을 못하게 열심히 막았습니다. 이 하버트 켈러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업 자금을 소송하느냐고 다 소진해 버렸죠. 한 푼이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다행스럽게 운행은 개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기 점검을 위해 비행기가 텅 빈 채로 휴스턴에서 달라스로 넘어가서 정기 점검을 받고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아깝게 생각한 하버트 켈러는 통상 이 두 지역 휴스턴과 댈러스는 약 당시 항공요금이 $20 이상이었는데 이왕 적자 보는 거 항공요금을 반값으로 내려서 좀 덜 적자를 보자 하면서 편도 $10짜리 승객을 태웠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버트 켈러는 느끼겠죠.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구나 하면서 시간대별로 요금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저가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계속 볼 수 없으니 인기가 많은 시간대에는 조금 고가, 또 인기가 없는 시간대,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적자의 폭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저가 전략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요금제를 마련합니다. 이것들이 확대 발전해서 관광학에서는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죠. 호텔, 항공 이런 요금들이 여행 요금들이 성수기 때는 비싸게, 비수기 때는 저렴하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항공사의 경제로 비행기 추가 구입의 제약이 닥치게 됐습니다. 4대를 전제로 운행 계획을 세웠는데 3대만 운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버트 켈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3대로 4대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시간을 줄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운행 시간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과속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는 어느 시간을 줄이냐?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승객을 내리고 짐을 내리고 새로운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까지 드는 시간이 통상 40에서 60인데 이 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10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승객 좌석 배정을 포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상 비행기를 타면 내 지정 좌석을 확인하느냐고 두리번 거리는 과정에서 그 항공기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를 없애자 어떻습니까?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찌감치 항공기에 쑥 들어가는 그런 지상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내식을 포기하고 또 보잉 737기로 통일하면서 정비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 있었고 또 작은 공항을 이용하여 공항 사용료를 낮추고 대기 시간을 줄여서 말 그대로 3대로 4대치 운행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애플이 제공하는 가치는 우리가 흔히 새로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팟도 이미 소니의 비트뮤직이라는 기존 제품이 있었고 아이폰도 노키아 9000, 블랙베리와 같은 지금처럼 화려한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있었고 또 아이패드 태블릿 PC도 이미 91년도에 펜포인트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이폰은 무엇 때문에 기존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을 점령하는 또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 제품이 되었을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이런 거였습니다. 가장 애플다운 것을 개발해라. 즉 애플은 애플스러움이라는 디자인으로 시장에 승부수를 띄어서 지금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커스터머 세그먼트와 두 번째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3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 1번과 2번의 비중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채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널은 고객과의 유통 경로, 접촉 경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이는 화면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자신에게 가치가 전달되길 원하는가, 즉 고객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채널은 어떤 기준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가, 비용 효율적인가, 또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최적의 고객과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널의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직접 조직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영업부서가 있고,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구축할 수 있고, 직영 매장, 파트너 매장, 도매상 등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도서 구매자에게 그들의 니즈에 맞는 도서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서점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고 판매 수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게 기존의 서점 비즈니스 모델인데, 공공재로서 인터넷이 등장하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커뮤니케이션 수단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로써 나타난 것이 바로 아마존, 온라인 서점의 시초인 아마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즉 도서 구매자에게 니즈에 맞는 도서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기존 오프라인 서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출판사와 구매자를 연계해주는 유통경로를 창출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프라인 서점 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책 가격이 다운되죠. 또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온라인 서점이 이렇게 구축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존 일반 의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의류 구매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취향과 유행에 맞는 옷을 구매하게끔 하고, 또 매장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의류 제조 유통기업의 최대 고민은 바로 재고처리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옷을 몇 벌이나 어느 시기에 만들어내야 되냐 하는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적게 만들면 금방 소진되면 어떨까? 많이 만들면 재고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단칼에 해결한 것이 또 그를 통해 시장 1위로 우뚝 선 브랜드가 바로 자라입니다. 자라에서는 의류 구매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취향과 유행에 맞는 옷을 구매하는 가치를 제공함은 기존 의류 업체와 동일하지만 초창기 재고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이런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4주 이상 비치를 하지 않겠어. 고객이 많이 찾아도 추가적으로 제작하지 않겠어. 한정 판매에 주력하겠어.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될 텐데 자라는 이런 백장 장사, 소위 말하는 배짱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의류 구매자의 고객군이 유행에 민감한 의류 구매자로 변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다음부터는 그 옷을 입기 싫으시죠? 이런 고객의 심리가 작동된 것입니다. 자라에서는 4주 이상 비치를 금지하고 또 한정 판매에 주력하다 보니까 보다 유행에 민감한 의류 구매자들이 자라를 찾기 시작하고, 왜? 자라에서는 내가 구입한 옷을 다른 사람이 입을 확률이 적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통해 자라의 이미지는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로 변하면서
일반 브랜드에 비해 자라 에어가드는 연간 4배 이상 자라 매장을 더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 채널을 통해서 성공했는데요. 대부분의 마트가 대도시의 중심부 지역에서 시작한 것에 비해 월마트는 중소도시에서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커스터머는 중소도시민이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점포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즉 A 점포에서 특정 제품이 소진될 것 같다 하면은 창고에 물건을 많이 두었다가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B 매장으로부터 빨리 제품을 추가적으로 소싱해서 재고 비용을 낮추면서 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점포당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었고 제품 가격이 하락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O2O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로 옴니 채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옴니란 뜻은 all,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 안에 전체를 넣는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자유롭게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각 유통 채널을 결합해 소비자는 어느 채널에서든 동일한 쇼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웹이나 매장만을 고집하는 소비자에 비해 옴니 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약 50%를 연간 더 소비하고 매장을 방문할 때도 $30 이상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나 옴니 채널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옴니 채널을 다양하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는 고객에게 셀프 쇼핑이라는 경험을 선사하면서 고객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 카트에 물건을 넣을 때 스마트폰에 깔린 월마트 앱을 사용해서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O2O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죠. 또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편의점이나 주차장, 지하철 등에 설치된 아마존 락커를 통해 물건을 무료로 수령해가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사고 물건을 찾아가는 픽업 서비스가 옴니 채널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구글은 락커에 쌓인 범퍼박스를 인수하기도 한 형태가 대표적으로 온라인 옴니 채널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관계도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고객 관계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관계, 유지하는 관계, 판매를 촉진하는 관계 있죠. 고객을 확보하는 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이 막 진입하고 성장하는 이런 시기에는 더 많은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많은 수의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 또 판매를 촉진하는 단계, 고객 관계는 이미 시장의 성숙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신규 고객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이 판매를 촉진시키는 형태로 고객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또 고객 유지 역시도 고객이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이탈하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전략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형태가 바로 세 번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을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개별 어시스트와 헌신적인 어시스트인 거죠. 말 그대로 고객들에게 잘 어시스트하거나 더 추가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어시스트하는 관계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와 상반되게 셀프 서비스,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냅두는 경우도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별 어시스트와 헌신적인 어시스트가 고객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는 영세하고 하나하나 케어할 수 없다면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이런 셀프 서비스, 최근에는 더불어 자동화 서비스, ICT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고객과 코크리에이션,
공동 창작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함에 있어서 그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커뮤니티상에서 공유하고, 그렇게 공유된 아이디어가 고객과 함께 코크리에이션을 통해 시장에 런칭될 때 고객은 그 제품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창업가 혹은 미래 창업가들께서는 어떤 고객 관계가 B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원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생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깊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대답을 생산자, 판매자, 경영자들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충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고객은 어떤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향후에 고객은 어떻게 지불을 하고 싶어 하는가? 각각의 수익원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가격 메커니즘은 우리가 픽스드 프라이싱이라 해서 고정 가격제가 있고 변동 가격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른 가격의 형태겠죠. 고정 가격제 같은 경우는 정가가 있고, 또 제품 특징 의존적인 가격제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제한하느냐 혹은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 또 고객 세그먼트 의존적, 어떤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하느냐. 또 물량 의존적,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형태죠. 한편 변동 가격제는 협상이나 흥정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겠고, 좀 전에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드 매니지먼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 리얼타임 마켓이나 경매,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물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 방법 외에도 최근에는 이용료나 가입비, 임대료나 대여료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고 있죠. 최근에 뭡니까? 공유경제, 구독경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굳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나눠 쓰고 같이 쓰고 빌려 씀으로써 고객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자 입장에서는 굳이 판매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용료를 받거나 가입비를 받거나 대여료나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수익원을 다변화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돼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 라이센싱,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도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코크리에이션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후 등 초기 포털 사이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의 수익원은 배너 광고이겠죠. 즉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커다랗게 배너 형태의 광고를 띄워서 이제 이거에 대한 수익으로 이 포털 사이트들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큼지막하게 광고가 걸리다 보니까 광고비가 높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너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를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까요? 그 광고 효과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광고 크기가 크니 광고비가 비싸 대기업 위주의 광고 시장이 형성되고, 또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 간 유사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어떻습니까? 배너 광고를 과감히 포기하고 어떤 광고를 넣었죠? 바로 검색 광고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공간에 어떤 검색어를 넣든 모두 다 광고로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검색 광고비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초기에는 검색어를 입력한 검색어 하단에 광고를 설치했을 때 그때까지는 광고비가 책정이 안 되지만 누군가 클릭당 클릭을 하면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형태였는데 한 클릭이 몇십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즉 클릭당 지불하는 형태의 수익 모델 변화로 구글은 모든 개인까지도 광고주화했다는 것이죠. 즉 한 번 클릭할 때 몇십 원의 광고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도 중소기업도 구글에 광고를 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고 또 수많은 세상의 모든 단어가 검색 광고로서 광고로 연결되니 구글은 저렴한 광고비 책정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을 막대하게 창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검색 광고는 경매제 도입을 통해서 몇십 원부터 시작해서 상위로 광고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까지 올라가는 광고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검색 광고비는 그 진입 장벽을 초기에는 대폭 낮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통해서 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 리드 호프먼이라는 사업가는 페이스북을 바라보면서 사람 사귀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귀는 공간이네. 이걸 조금 변경하면은 다른 수익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은 뭐냐? 단순한 인맥을 늘리기보다는 개인 프로필을 이력서처럼 작성해두고 구인 구직 등 인재 채용에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업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링크드인의 회원수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2억 2,500만 명 이상이 되고 링크드인에 나의 프로필을 올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의 지인들이 나의 링크드인에 접속을 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이 글을 본 기업체 인사 담당자는 그 링크드인 프로필을 올린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면접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채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링크드인에 개인 스스로 올린 정보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친구, 지인끼리의 평가를 전면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2시간짜리 면접을 5차례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즉 사전에 링크드인을 들어가서 개인에 대한 평가 등을 소개 등을 보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은 연락을 해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바로 링크드인인 것이죠. 그래서 링크드인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지만 가입비 수수료라는 수익원 창출을 통해 새로운 고객권을 형성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신문 기사가 지난 2016년에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만든 링크드인 MS에 31조 원에 매각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스타트업의 하나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뚝딱뚝딱 자기의 거실에서 만들었는데 이 리드 호프만은 31조 원의 부자가 된 것이겠죠. 한편 최근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수익 모델 전략에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 프리미엄은 PRE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PRE 대신에 무료를 의미하는 FRE 거기에 프리미엄에 미음을 붙여서 공짜로 주되 알짜로 파는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일반화돼서 우리 삶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을 시작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여러분들 PDF 많이 사용하시죠? 아마 돈 내고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아도비의 PDF, 또 신용카드,
또 모바일 게임도 대부분 무료를 사용하다가 아이템을 구입할 때 유료로 전환하죠. 에버노트, 드롭박스 모두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초기에는 무료로 쓰고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돈을 내는 형태, 즉 접근 진입장벽을 완벽히 낮추는 형태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6번부터 9번까지는 1번부터 5번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비즈니스 모델 사항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자원입니다. 1번부터 5번을 잘하기 위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은 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원은 눈에 보이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은 생산 시설, 설비 이런 거겠죠. 인적 자원도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겠죠. 또 지적 자원, 브랜드나 특허권, 독점적 지식, 고객 DB 이런 것들도 자원이 될 수 있고 재무 자원, 갖고 있는 현금 혹은 신용도, 스톡 옵션 이런 것들도 자원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프랜차이즈 헤어샵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은 프리미엄 미용 서비스를 원하는 20, 30대 여성, 또 가맹점이겠죠.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고 또 채널은 헤어샵이나 본사 직원들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헤어샵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프리미엄 헤어샵, 프랜차이즈 헤어샵이 성공한 사례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아무리 그 프랜차이즈 헤어샵이 고급스럽다고 할지언정 미용사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그 샵을 떠났을 때 그 헤어 디자이너의 어떤 실력이 퀄리티가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노 헤어라는 브랜드에서는 바로 기업의 핵심 자원을 헤어 디자이너로 놓고 그들의 핵심 활동을 헤어 디자이너 교육에 놓습니다. 즉 독서 경영을 통해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지식을 많이 확장하게끔 또 본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주노 아카데미에서 2년 6개월 동안 헤어 디자이너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주 수준 높고 퀄리티 있는 헤어 디자이너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이었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준 높은 미용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주노 헤어에서는 더 높은 서비스 이용료를 고객들로 받음으로써 즉 키 리소스가 변경되니까 키 액티비티가 변하고 키 액티비티가 변하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그 조직에서 추구하는 수익원이 변한 형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 자원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마존이 배우는 기업 자포스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포스는 99년도에 여성용 의류와 가방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이 자포스를 지난 2009년 인수하게 됩니다. 왜 아마존이 자포스를 인수했을까요? 바로 아마존은 자포스의 기업 문화를 벤치마킹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자포스의 경쟁력의 원천은 상품의 어떤 저렴한 가격도 아닌 바로 철저한 고객 대응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콜센터의 사원들에게 환불과 또 쿠폰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콜센터의 상담원들은 고객들에게 본인의 판단하에 환불을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념일날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쿠폰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잊기 어려운 감동을 주는 것을 회사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포스의 매출의 75%는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한 단골 고객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아주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아마존은 동종 업계에 있는 자포스를 잡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늘렸지만
궁극적으로 자포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한 자포스는 2009년 말에 인수하면서 그 기업을 아마존에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번째로 핵심 활동입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잘 영위되기 위해서 조직에서 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핵심 활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핵심 활동은 생산 활동, 문제 해결 활동, 플랫폼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면 저는 생산하는 활동을 핵심 활동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저는 비록 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나의 핵심 활동은 생산 판매가 아닌 고객에 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형태로 정의를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된다는 것이죠. 고객 접근법이 바뀔 것이고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만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 핵심 활동으로 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이 제품을 팔아야겠습니까? 바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제품의 원료나 재료를 소싱한 사람을 모아서 저는 조립을 해서 이들을 중개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나의 핵심 활동, 또 가치, 고객과의 접점 모든 것들이 바뀌겠죠. 어쨌든 간에 조직에서는 이런 세 가지 핵심 활동 중에 어느 것에 생산에 포커싱을 맞출 것이냐, 문제 해결에 포커싱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나는 단순하게 생산자와 판매자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거야. 이런 플랫폼에 포커싱을 할 것이냐. 이런 정의를 선행적으로 하고 때로는 이를 변경했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핵심 활동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10억 대를 넘어 컴퓨터 시장의 3배가 넘었고 2017년에는 20억 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약 80%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서 작동이 됐는데요. 이때 가장 이익을 보는 기업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은 구글 혹은 애플 혹은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퀄컴이라는 기업입니다. 퀄컴은 지난 2013년 기준 매출액이 2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1,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퀄컴은 어떤 스마트폰이 반드시 작동되기 위해서 아주 핵심이 되는 프로세서 부품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사실 이 프로세서 칩이 없다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아무리 좋던 또 액정 화면이 아무리 고화질이든 프로세서 칩이 없으면 스마트폰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퀄컴에서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핵심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고 있는 걸 통해 핵심 활동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벤치마킹할 수 있겠습니다. 예, 8번째로 핵심 파트너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비즈니스는 파트너 구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또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면서 새로운 성공 요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즉 비경쟁자들 간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신조어로 코페티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경쟁자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죠. 즉 공동의 컴페티션의 경쟁이라는 의미의 컴페티션을 합친 것이죠. 때로는 적이었지만 때로는 동지자로서 그렇게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코페티션입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 새롭게 A와 B라는 기업이 만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도 있고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자, 공급자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파트너십의 한 형태로 구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과연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요? 또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키 파트너스, 핵심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파트너 없이 내가 A부터 Z까지, 생산부터 판매 AS까지 모두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회사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몇 개를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설 때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이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파트너십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이고 자원이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 부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도대체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이 소싱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많이 소싱했을 경우 재고에 대한 부담, 적게 소싱했을 경우 빨리 생산하는 속도의 문제를 파트너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원 활동의 획득에 있어서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구글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인해서, 즉 다른 업체들은 배너 광고를 할 때 검색 광고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는 오버추어라는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려 좋은 파트너가 있었기에 새로운 수익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에 관한 겁니다. 비용 구조는 방금 설명드린 키 리소스, 핵심 자원, 키 액티비티스, 핵심 활동, 키 파트너스, 핵심 파트너들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파트너십을 정의하고 나면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겠구나라고 비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용 구조는 보통 고정비, 변동비,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에 기반한 비용 주도형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뭔가요? 말 그대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하나 생산했을 때 비용과 100개 생산했을 때 개당 비용은 다를 겁니다. 하나 생산했을 때 100원이 들었다면 100개를 한 번에 생산했을 때 저는 개당 60원, 70원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범위의 경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범위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경제적이다. 즉 제가 떡만둣국집을 운영하다가 칼국수집을 추가할 때의 비용과 제가 돈가스집을 운영하다가 칼국수를 추가할 때의 비용, 어디가 더 쌀까요? 아마 떡만둣국집을 운영하다가 칼국수를 추가할 때 비용이 저렴할 겁니다. 왜? 비슷한 그릇에 비슷한 소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범위의 경제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 비용 구조가 비용 주도형보다는 가치 주도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원가를 생산하고 고정비를 파악해서 비용을 파악하고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이 제품이 도대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비용보다는 가치에 초점, 고급스러운 가치 제한과 고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비용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대형 슈퍼마켓을 탄생시킨 기업이 바로 1800년대 후반 AMP라는 기업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1859년 조지 길먼이 부업 삼아서 외국에서 찻잎을 수입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고가였던 수입 찻잎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광고 등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박리담의 형태를 처음 고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슈퍼마켓을 포맷화하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우리가 흔히
캐시 앤 캐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슈퍼마켓에 들어가면은 바구니를 들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구니 안에 넣고 나가면서 계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캐시 앤 캐리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슈퍼마켓을 포맷화하면서 이코노미 스토어가 탄생되었고 이 모태가 된 것이 바로 확대된 것이 현대형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추고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편의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1927년 얼음 가게에서 생필품을 팔고 연중 무휴 16시간 근무하면서 편의점의 시초인 세븐일레븐의 모의사인 사우스랜드가 탄생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이면서 오래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던 중 본사가 구매, 운영 노하우를 일괄적으로 전파시키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현대 편의점의 초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비교적 긴 시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